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직 세무직 등록과 그리고 서울시 일반직 네, 아무래도 이제 초시즌이다 보니까 점수가 좀 많이 낮았어요.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산 결산까지도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틀리면 억울하다.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한번 조심하시고 푸시고, 이 지방직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문제를 제외하면 기출을 다 재탕하는 문제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 기출문제 회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그걸 꼭 얘기하고 싶고, 고득점, 뭐 90점 이상이겠죠? 일단은 격려를 보내고요. 지방직에서는 행정법 대신 행정학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제가 볼 때는 5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간 어렵게 나오거나 그냥 지금 수준, 이게 30%, 쉽게 이게 20%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높아요, 확률이. 때문에 행정법 대신에 행정학이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7급 고난도 기출과 동요 모의고사를 반드시 푸시기 바랍니다. 안 푸시면은 피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번에 행정법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은 행정학 순서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기본 과목 있죠. 국어, 영어, 한국사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한국사가 그렇죠. 2020년에도 쉬웠고 2021년에도 쉬웠고 2022년에도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국가직계도 쉬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뭐 영어야 뭐 늘 한결 같고, 국어도 독해에서 조금 힘들게 할 뿐, 뭐 그렇게까지 막 문법하고 단어가 어렵게 나왔다고는 생각 들지 않거든요. 아마 행정학과 행정법이 보스겠죠. 그리고 법령 문제, 세뇌 문제 이번에도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저 욕하세요. 욕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 무조건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추가할게요. 5월에 지선이 있어요. 지방선거. 그리고 출제자들도 5월에 시험을 출제할 거예요. 그러면 이슈는 이쪽에 쏠리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필출. 뭐 기관 대리평이냐, 통합평이냐. 이거 비교하는 문제 있죠. 우리나라는 대리평이잖아요. 이거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충분히 게다가 지방직 시험이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그 뭐 제2결 이런 거 조례, 그리고 또 뭐 주민소송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주민소환까지. 주민소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비례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못 된다. 이런 것들 또 체킹을 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자법 중에서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이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이거 별정직이고 해당 지방의원 TO의 50%예요. 50%. 별정직인 거, 50%인 거, 그리고 조항 신설된 거 무조건 체크하고 가십시오. 제가 볼 땐 이게 조금 나을 확률이 높아요. 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신문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리마인드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입니다. 이거 난이도 하였어요. 근데 이거 틀린 사람 많았다. 난 잘 모르겠다. 왜 틀렸는지. 근데 틀리신 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할게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중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자, 읽어볼게요. 정부 규제로 발생된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작고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한테 비용이 전가됩니다. 근데 편익은 동질적 소수한테 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정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이거 채팅으로 정답 남겨주십시오. 자, 정답은, 그래서 이 문제는 쉬웠어요, 솔직히. 근데
이 문제 틀리신 분들도 은근 있어가지고 제가 노파심에 유사 문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2015년 서울 9급이고요. 이 문제 한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시작. 자, 감지된 비용 여기 있고 편익이 여기 있죠. 자, 넓게 분산되고 넓게 분산되면은 대표적으로 대중적 정치죠. 그리고 비용은 넓게 분산되는데 편익은 소수가 본다. 이거는 고객 정치죠. 그리고 비용은 좁게 하는데 넓게 분산되는 편익이다. 이럴 경우에는 기업가죠. 그리고 비용도 좁고 편익도 좁다. 이거는 이익 정치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시겠죠? 자, 대중적 정치. 대중 정치는 대표적으로 환경 규제, 뭐 차량 오부제 같은 거, 그리고 뭐 음란물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모두가 비용을 지불하고 모두가 편익을 누리죠. 자, 반대로 고객 규제, 뭐 이런 거는 뭐 대표적으로 뭐 농산물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싸게 우리는 사고 농민은 편익을 누리죠. 그리고 여기 수입 규제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적 정치. 기업 가 정치는 뭐 얘가 뭐 있냐면은 뭐 폐수 금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안전 규제.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폐수 비용은 경영주가 내는데 정화 비용이죠. 하지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건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익직당 정치. 이거는 소수가 하고 소수가 지불한다.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뭐 있을까? 의약분업 같은 게 있죠. 서로 이제 약사하고 의사가 첨예하게 다뤄지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 2번이죠. 자, 수입 규제. 이게 수입이 규제가 되면은 우리는 수입품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 중에서 뭘 좋아하냐면은 그 수입 과자를 좋아해요. 근데 국민들이 모두 못 먹어요. 만약에 그 수입 과자를 금지한다고 하면은 대신 이익을 누리는 건 누굽니까? 국내 그 과자 제조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낙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국민이 편익을 누리는 대중정치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불음의 과정이론, 기대이론이죠. 자, 과정이론과 내용이론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다 맞추셨나요? 이것도 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틀리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아직 정책학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셨으면 그래서 정답은 뭐였냐면요. 일단은 기대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대의 흐름을 보는 거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 합격을 하죠? 합격을 하면은 직장을 얻어요. 공무원 직장. 그것이 나의 행복에 연계가 되는 이러한 기대의 과정들을 물어보는 거였고, 얘는 뭐였냐면은
불공평할 때 불만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기가 부여가 돼요. 열심히 해, 노력. 그래서 공평해졌을 때 만족한다. 이걸 얘기하는 불공평한 것과 공평의 단계, 과정 이론이죠. 이것도.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목표와 골과 민스, 이걸 다루는 과정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엘더퍼의 ERG 이론 같은 경우에는 메슬로우의 5단계설을 압축시켜 놓은 내용 이론이에요. 이건 너무 내용이 진부하니까는 생략하겠습니다. 매크 이론 같은 경우에는 X 이론과 Y 이론을 구분하면서 이쪽은 경제인, 이쪽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인간관계 쪽. 이쪽을 물어보면서 그 동기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쪽은 돈이고 이쪽은 사회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듭니다. 이 유사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2019년 서울 구분 문제죠.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30초 드릴게요. 시작! 네, 시간 됐고요. 정답은 어떻게 되죠? 네, 4번 맞습니다. 불음의 기대 이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기출은 반복돼요. 그러니까 기출 회독을 충실히 해라. 뭐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별 메시지는 없습니다. 일단 문제로 넘어가면요. 엘더퍼의 ERG 이론은 우리가 그때 아까 전 문제에서 내용 이론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허즈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 얘는 뭐냐면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이 분리되어 있다. 자, 불만 요인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급여, 직장 환경, 그리고 동료들과의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족 요인 같은 경우에는 성장 가능성, 뭐 업무의 난도,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허츠버그의 욕구 충족 이원론을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불만 요인과 만족 요인을 구분시켜서 출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에는 이 문제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맥클리네드 성취 동기 이론 막 얘기했고, 그리고 불음의 기대 이론이 그 대표적인 과정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저는 여러분 지자법 개정됐다고 제가 맨날 노래를 했어요.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는 증거가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개정된 지자법에서 나왔고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네, 정확히 목적과 동일합니다. 이게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목적 이쪽이고요. 그대로 법령을 카피해왔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는 게 뭐냐면 광역행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광역행정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광역행정은 광역자치단체 행정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하고자 한다. 이게 광역행정의 핵심이에요. 즉 예를 들면은 서울시
관악구랑 노량진에 있는 동작구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기초급이에요. 그래도 이 두 개가 같이 하면 광역행정인 거예요. 서울시 혼자서 한다? 이건 그냥 단일 행정이에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고로 이것 때문에 예전에 7급에서 지칠 지방자치론에서 애들이 많이 낚이더라고요. 한번 이 광역행정의 정의를 복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법인격을 갖습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의회는 해당 구성자치단체 의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구성자치단체장은 겸임 규정에 의해서 겸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얘는 예외적으로 겸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문제 조항을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제가 빨간 글로 쳐놨죠. 개정된 지자법을 확인했다면 맞춰 쓸 수 있을 텐데. 자, 199조 설치 1항부터 보겠습니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나오겠어요? 설치해야 한다. 뭐 틀리는 거예요. 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네, 맞고요. 공법인이죠. 자,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근데 이걸 몰랐어도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할 때 자기 뭐 선거 구에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을 뽑아도 뭐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뭐 선거 있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다, 시사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안 골랐겠죠. 자, 그리고 집행기관.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방단체 잔체를 이제 주관하는 부서가 행안부잖아요. 그러면은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다. 이런 식으로 오답으로 나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시고요. 아마 내년이나 지방직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구성단체장은 109조에도 불구하고 이게 겸임금지죠. 공무원은 겸직할 수 없다. 뭐 이거였죠. 대충 조항을 줄이면. 이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겸직 허용.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정답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한번 법 조항 다시 복습하세요. 제가 PPT를 단톡방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나카무라 스모루드 모형. 이거 많이 틀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고, 지, 협, 제, 관. 이거 외우시고요. 자, 이게 고전적 기술자형. 그리고 지시적 위임형. 그리고 협상. 그리고 재량적 시험과. 그리고 관료적 기업과.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는 집행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 권한만 가지고 있어요. 수단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자는 목표 설정도 다 할 수 있고요. 추상, 부채, 그리고 권한도 행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좀 더 넘어서 가지고 행정적 권한까지 갖게 돼요. 수단에 대해서는요. 목표는 여전히 둘 다 가지고 있고 권한은 여기는 이제 다 이양을 해줬죠. 그리고 협상형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과도기업 현상인데 둘 다 협상을 해요. 쇼부를 친다고 해야겠죠. 목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요. 권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협상이 키워드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시적 위임형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정책 대상 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거는 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자, 재량적 실험가. 이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결정자가 잘 몰라요. 잘 몰라. 전문성이 없어. 대표적으로 뭐 의학이라든지 뭐 전염병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자가 뭐 수단적 권한 다 갖고요. 그리고 구체적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추상적 목표는 결정자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국민 건강 증진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관료적 기업가는 모든 게 다 얘한테 가 있고 이거를 설득해요. 그래서 결정자를 설득하고 그 결정자는 어떻게 하냐? 수동적으로 지지를 해줘요. 집행자한테. 이게 조금 차이가 크죠. 대표적으로 이 맥나마라 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전적 기술자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지지하고 기술적 수단에 강구하는 역할을 한다. 네, 맞죠? 자, 그리고 재량적 실험자. 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 양반들, 집행자는 구체적 목표와 수단을 명확하게 한다. 네, 맞고요. 그리고 관료자 기업가들은 목표와 수단을 모두 강구한 다음에 정책 결정자를 설득하죠. 그리고 정책 결정자는 수립한 결정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국회 8번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옳지 않은 거고요. 한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1분 드릴게요. 시작. 여러분들 이거 어렵죠? 엄청 어려웠어요. 이거 왜냐하면은 다들 이거 엄청 헷갈렸기 때문에 저도 이거 쉽다고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이 문제 틀리진 않았겠지. 문제 7번.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고전적 기술 관료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 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자, 보시면은 고전적 기술과 고지협재관, 이 양반 중에서 집행자는 기술적 수단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하대요. 그러면은 집행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겠죠. 당연히. 예를 들면 이제 기술관인데 제가 전기를 잘 몰라요. 전기공학을.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뭐 전기 뭐 배정할 때 뭐 몇 메가 뭐 암페어를 줘야 되는데 몰랐어. 난리 나겠죠. 그 때문에 당연히 생길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지시적 위임형의 경우에는 정책 결정자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대한 권한을 정책 집행자한테 위임한대요. 그래서 집행자는 행정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네, 이것도 맞죠? 우리 그때 설명을 아까 했죠? 그 뭐지? 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지시는 행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단에 대해서요. 그리고 국회는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3번. 지시적 위임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집행자들은
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행정권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수단을 선택할 건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얘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렸을 건데 일단 이거는 맞는 선택지가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부분은 집행자를 단일 개체로 생각을 하거든요. 오해죠, 사실. 위원회도 집행자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위원회는 특별히 뭐예요? 얘네들은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이기 때문에 걔네들 내에서 쇼부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의원들이 막 A를 합시다, B를 합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지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B로 합의가 됐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사실. 자, 4번. 협상형. 자, 정책 집행자들이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 자, 여기 키워드 나왔네. 그리고 정책 집행자들이 결정자가 제시한 정책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불운 또는 불집행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협상이 형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좀 볼까요? 여기 설명? 목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권한에 대해서도 협상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협상을 해. 했어. 결렬돼. 그러면은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협상형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거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분명히 혼동이 있었을 거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관료적 기업가형. 자, 그러면 여기 보시죠, 우리 한번.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를 했는데, 설명 때. 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이거는 틀린 게 뭐냐면요. 얘는 재량적 실험가형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재량. 여기 보면은 결정자가 잘 모른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관료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백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관료들은 이거 백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죠. 알 리가 있나? 얘네들이 전문성이 훨씬 큰데. 그러니까는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뭐 정책에 뭐 이렇게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화이자를 만들어라. 모더나를 만들어라. 이렇게 뭐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대신 우리는 이런 건 정할 수 있겠죠. 국민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추상적이죠. 안전한 백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대신 화이자 모더나인지 뭐 아니면 니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라. 이거는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 목표. 때문에 재량을 상당히 많이 부여하고 있어요. 근데 관료적 기업가형은 이것조차도 아니라서 관료적 기업가형은 구체적 목표도 내가 설정한다. 추상적 목표도 내가 설정한다. 그러면은 결정자는 뭐 하느냐? 너는 이거 나한테 허가만 해줘.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국회직 문제를 왜 들고 왔냐면요. 뭐 여러분들한테 커피 쿠폰 주고 싶어서 뭐 그런 건 꼭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국가직 부급은 그냥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나는 국회직 8급을 풀면 국가구급? 아이, 그냥 풀지. 훨씬 쉽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레벨의 격차를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국가 구분 문제를 편안하게 시험장에서 풀기 위해서 제가 어려운 문제라도 평소에 연습할 때 국회지 뭐 7급 문제 풀어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직 9급, 뭐 지방직 9급, 군무원 9급 이런 것만 풀지 말고 7급 문제, 국회 8급 문제. 물론 평소에 공부할 때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위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국가공무원법 문제예요. 이거 법령이죠? 자, 그러면 공무원 신분의 변경과 소멸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자, 직권 면직은 법률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네, 맞죠? 직권 면직은 처분이지 징계는 아니에요. 자, 정직은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정직 기간 중엔 보수의 2분의 1 반토막이죠. 감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불법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틀렸으니까. 자, 임명권자는 사정에 따라서 여러 사정이 있긴 한데 뒤에서 좀 다룰게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해야 된다. 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4번. 임명권자는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으로 직위 해제를 받은 공무원이 엔드 조건입니다. 직위 해제 기간에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권 면직을 통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선택지였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일단 3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공무원 의사불문 휴직을 명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서 요양이 필수적일 때, 그리고 군대 가야 될 때,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실종되었을 때, 혹은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가 되었을 때, 이럴 때에는 휴직을 명해야 돼요. 자, 4번 선택지 봅시다. 직위 해제를 거치고 대기 기간 중에도 업무 능력 향상이 미진하면 직권 면직이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1,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이거 제발 외우세요. 이거 안 외우시면은 다음에 또 인사론에서 또 틀립니다. 자, 견책부터 봅시다.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고 해서 6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돼요. 그러니까 호봉 넣는 거 제한되는 거죠. 그리고 승진도 제한이 되죠. 뭐 9급이었는데 8급으로 못 간다. 자, 감봉. 1개월부터 3개월 사이에서 보수의 33.3%,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 동안 호봉이 안 늘고요. 그리고 승진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직.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그동안의 보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월급 안 준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승급과 승진이 모두 제한된다. 호봉도 안 쌓이고 승진은 물 건너간 거죠. 이게 있고 강등은 1등급 하향이다. 예를 들어서 3급 공무원인데 4급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정지되고요. 그리고 보수는 그동안은 무조건 전액 이상값 내고 1년 6개월 동안 승급과 승진이 제한되겠죠.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해임. 3년간 임용 불가능하고 그리고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만 이제 금전상의 뭐 예를 들어서 횡령죄다. 횡령죄로 해임됐다. 그러면은 8분의 1. 이거는 5년 미만. 그리고 4분의 1. 이건 5년 이상이죠. 그렇게 되고 3년 동안 재임용 불가능한 거 이거 체크하시고 파면은 5년 동안 재임용이 안 되고 퇴직급여는 4분의 1 혹은 2분의 1이 감액되겠죠. 사실상 본인이 낸 것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학의 주요 의사 결정 무용입니다. 뭐 중요한 무용이죠. 자, 이것도 사실 정책학 기본이에요. 기본 무용. 그래서 틀리면 안 됐다. 사실 봅시다. 최종 모형 이거는 드로우죠. 드로우가 만든 최종 모형이고요. 이 양반의 특징은 뭐냐면 합리성과 함께 초합리성을 믹싱했다.
초합리성이 뭐냐? 직관, 감 이런 거를 해서 더불어 고려했다. 네, 맞는 얘기고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는 무직화된 뭐라고 해야 되지? 조직화된 무질서, 네, organized disorder, 뭐 anarchy도 있네요. 참고로 아나르키는 이건 무정부 상태죠. 옛날에는 disorder로 나왔고요. 이거는 무질서.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응집력이 매우 약한 상태에서 어떻게 의사가 결정되는지 이걸 물어본 거고 여기서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금 더 간 게 킹던의 정책의 참 모형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지금은 안 다루겠지만. 그리고 점증 모형은 실제 의사 결정이 점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점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은 어디서 좋냐? 정치적 합리성이 대단히 높죠. 아무래도 의사 결정을 할 때 모두가 합의해서 결정하니까. 그럼 반대가 뭐냐? 합리 모형의 경제적 합리성. 이것도 대조를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자, 회사 모형. 참고로 이게 정답이었죠. 회사 모형은 조직의 불확실한 환경을 회피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조직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게 틀렸죠. 이게 아니라 SOP, 그러니까 매뉴얼적 의사결정. 한마디로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렇게 하세요. 코로나 4단계면은 11시까지 식당 운영 금지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뭐 장기적인 전략과 기획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전략, 기획은 오히려 합리 모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것도 지방교부세법이에요, 사실. 지방제조법에서 같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재정 자립도가 좋은 지역은 상관이 없겠죠. 안 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 교부세가 나올 확률이 없죠. 근데 저기 어딘가 그 뭐 강원도 행성군, 뭐 평창군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주민도 적고 그리고 재원도 적어서 이런 애들은 지방 교부세를 안 주면은 행정이 사실상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는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특별, 부동산, 소방안전. 네, 정확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청주의가 틀렸어요. 그냥 여기는 뭐냐면은 신청을 안 해도 조건이 충족되면 그냥 줘야 돼요. 의무예요, 의무. 뭐 신청 그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교부세도 중요한데, 얘도 중요한데, 종부세를 재원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그 종부세의 전액을 자치단체한테 줍니다. 그래서 서울이 돈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종부세가 장난 아니게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죠. 이제 조문으로 넘어갑시다. 지방교부세법 6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자, 1항을 보면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 수입액이 수요액을 못 미치는 지방단체. 옛날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이걸 바꿨어요. 진짜 이런 짓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어디 모의고사였나 실제 기출이었나. 그래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신청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단체장에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서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거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재부 장관 있죠.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어요. 네, 기억해요. 어디 그 뭐였더라? 10년 전에 나왔나? 그랬을 텐데 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해서 틀리게 나왔으니까 무조건 주어는 행안부 장관이다. 암기하시고요. 뭐 1번 선택지 아까 얘기했던 목적이고 이거 종류 제대로 얘기했고 그리고 이거 4번 얘기했고 그래서 요 조문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정부 업무 평가,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 이것도 법령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업무 평가가 자체가 있고 자체가 아닌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평가를 하는데 자체 평가를 못하는 게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공기업 이런 애들은 절대 자체 평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특정 평가가 뭐냐? 일단 자체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이게 평가를 좀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평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얘는 애초에 자체 평가를 못 거치니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에는 행정안전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지자체 있죠. 기초 이런 애들. 보통 대부분 광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데만 해서 기초는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행안부가 여기 와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요. 평가를. 네, 있고요. 그리고 자체 평가는 뭐 이렇게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자체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평가법 보고 갈게요.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소관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네, 4번 이거 선택지 그대로였고, 그리고 특정평가라 함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의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번 이거였죠. 그리고 이거 지원해주는 거 네,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법률 조항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억울해도. 얘 행정학인데 왜 법령을 또 외워야 됩니까?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